러시아 원정 이후 나폴레옹에게는 몰락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죠. 동맹국들마저 나폴레옹에게 등을 돌렸고 나폴레옹은 전 유럽의 공동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라이프치히 전투에서의 패배는 결정적이었죠.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프랑스 국민들마저 나폴레옹에게 등을 돌렸고 그는 대관식에서 썼던 왕관을 이제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엘바 섬으로 추방당하며 모든 것을 잃게 된 나폴레옹. 유럽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나폴레옹은 이대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엘바 섬을 탈출해 파리로 돌아온 황제 나폴레옹. 아직 그에게 기회는 있을까요? 황제 나폴레옹의 최후를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나폴레옹은 패장으로 적국의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고 부르봉 왕가의 루이 18세에게 권력을 양도하고 퇴위한 뒤에 엘바 섬으로 추방당합니다. 나폴레옹은 한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충동적인 행동이었는지 쇼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폴레옹이 먹은 독약이 오래돼서 그랬는지 처방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쇼여서 그랬는지 하여간 위경련 수준의 고통만 주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때 엘바 섬에서도 여전히 황제의 칭호를 소지했습니다. 연간 250만 프랑의 연금을 받으며 엘바 섬을 통치하겠다는 조건을 항복 조건으로 제시했었죠. 그리고 이 협상에 성공합니다. 나폴레옹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측근들은 그의 이런 능력에 혀를 내두릅니다. 당시 엘바섬 주민은 12,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엘바에 간 나폴레옹은 섬의 주인으로 살기로 한 것처럼 엘바섬의 통치에 열을 올립니다. 당시 엘바섬 주민들은 새 영주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제대로 잠도 못 잔다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공공사업과 부역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연금은 지불되지 않았죠. 작은 섬에서 자금을 마련할 길도 없고 일이 많으니 나폴레옹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엘바섬 주민들은 나폴레옹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모욕적인 말을 거침없이 했고 나폴레옹이 내리는 명령도 죄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다시 쫓겨났던 왕당파가 귀국해서 오스트리아와 함께 암살자를 고용해 나폴레옹을 끊임없이 암살하려고 시도합니다. 영국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고 나폴레옹의 아내였던 마리아 루이즈를 비롯해서 그의 부하들은 나폴레옹을 배신하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나폴레옹의 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부르봉 왕조의 루이 18세는 프랑스를 혁명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평판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쫓겨났다고 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옛날 시대로 돌아가자는 걸 선택한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이 물러나면서 새로운 개혁가를 프랑스의 리더로 앉힌 것이 아니라 부르봉 왕조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1815년 1월 나폴레옹은 당시 프랑스 사정을 제대로 전달받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소식만 듣고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엘바 섬을 탈출해서 프랑스에 상륙하겠다는 것이었죠. 1815년 2월 26일 9개월간의 유배 생활을 뒤로하고 나폴레옹은 엘바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3월 1일에 프랑스 본토에 상륙해서 파리로 향합니다. 그러면 나폴레옹이 도대체 엘바 섬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는가? 당시 영국은 엘바 섬을 감시하기 위해서 해군을 띄워놓고 있었는데 영국 측 감시자였던 지휘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고 있던 프랑스 수병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대에 가서 나왔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서 그냥 떠났는데 이것이 너무 황당하다 보니까 음모론이 나오는데 사실은 나폴레옹이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고 정보를 통해서 알아냈던 작품이었던 겁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에 상륙해서도 무조건 파리로 진격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지지했던 도시들, 지역들을 면밀하게 계산해서 이 도시로 가면 돌이 날아올 것이다. 이 도시로 가면 성문을 열고 나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대담한 결정을 스스로 내립니다. 그리고 환영할 도시를 돌아서 가는데 호위병 수준의 군대만 거느리고 나타났는데 도시들이 성문을 열고 환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원 입대를 해서 그 도시를 거쳐갈 때마다 군대가 퍽퍽 늘어가면서 파리를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1815년 3월 7일 프랑스 정부에서 나폴레옹을 제거하려고 제5연대를 파견합니다. 나폴레옹은 혼자 연대에 접근해서 포격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기 왔다. 너네가 원한다면 너희들의 황제를 죽여라. 병사들은 포를 발사하는 대신에 황제 만세라는 함성으로 답합니다.
나폴레옹의 부하였던 내장군은 프랑스 정부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루이 18세에게 나폴레옹을 철창에 넣어서 파리로 데려오겠다고 말하고 나폴레옹을 잡으러 왔었죠. 그러나 이 광경을 보자 즉시 나폴레옹에게 와서 입을 맞추고 부르봉 왕가에 대한 충성서약을 벌입니다. 나폴레옹이 다가오자 파리가 기대에 들뜨게 됩니다. 결국 루이 18세는 저항조차 포기하고 벨기에로 도망쳐버립니다. 3월 20일 나폴레옹은 병사들과 파리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튠르리궁에 들어섭니다.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의 시대가 다시 열립니다. 이날부터 나폴레옹은 백일천하라고 불리는 통치를 시작합니다. 엘바섬에서 돌아온 나폴레옹은 전처럼 독재적으로 프랑스를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황제의 권한을 줄이고 새 헌법에 부가조항을 만들어서 국민투표를 시행하며 프랑스 민중들이 원하는 입헌주의를 약속합니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는 내가 전처럼 전쟁을 하거나 위성국을 거느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이 강화조약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빈에서 회담을 개최해서 나폴레옹을 세계 평화의 적으로 낙인 찍고 나폴레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말자고 합의합니다. 라이프치히 전투 이후로 유럽 국가들은 나폴레옹과 싸우는 법을 터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제거하고자 연합군을 모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도 징병제도를 가동해서 병력을 모읍니다. 60만 명을 목표로 했지만 24만 명 정도만 징집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병력은 유럽 연합군의 30 내지 50% 이하였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신병이었고 훈련 시간도 부족했죠. 적들은 나폴레옹의 전술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이 신병 부대를 가동해서 먼저 움직이면서 동맹군을 각계격파하기로 합니다. 연합군이 함께 침공하기 전에 그들을 각계격파하면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의 동맹관계가 와해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나폴레옹은 병력을 넓게 흩어서 적을 속인 뒤에 신속하게 한 곳으로 모으는 전술을 다시 펼칩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벨기에로 진격할 때 그곳에는 웰링턴의 영국군과 블리오가 지휘하는 프로이센군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폴레옹에게 영국은 언제까지나 골칫거리였죠. 전 유럽의 복종을 방해했고 저항을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는 영국에게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 육군은 예의가 다르죠. 웰링턴은 스페인에서 프랑스군을 망하게 한 영국군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웰링턴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스페인에 있던 프랑스군이 멍청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6월 16일 프랑스군은 프로이센군과 먼저 전투를 벌여 승리하고 영국군은 고립됩니다. 나폴레옹은 부하 그루시를 보내서 프로이센군을 추격하게 했는데 이거는 프로이센군을 워털루의 전장에서 떼어놓고 과거 전투처럼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프랑스군에게 타격을 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비하는 용으로 그루시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벌써 실수였어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일개 사단만 보내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마치 프로이센군을 추격해서 경멸하려는 것처럼 일개의 군단을 떼어내보냈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 지시의 불명확함, 나쁜 리더들이 하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워털루 전투를 시작하기 전부터 나폴레옹에게서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됨으로써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군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프로이센군과 아군을 동시에 떼어낸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6월 18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워털루 전투죠. 전 유럽의 위세를 떨쳤던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말 그대로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첫 번째로 나폴레옹의 나태함을 듭니다. 영국의 웰링턴은 미리 지형을 숙지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러지 못했죠. 이때 나폴레옹은 이전과 달리 굼뜨고 마치 컴퓨터 회로에 누전이 생긴 것처럼 산만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혹은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새벽에 시작해도 되는 공격을 이유 없이 늦추다가 11시 이후에 그것도 마지못해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이 원래 남의 말을 잘 안 듣기는 하지만 정보 수집에는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웰링턴과 싸워본 지휘관들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투에서는 모험을 하려고 들지 않았고 결단이 늦었고 돌변하는 전황에 귀를 닫고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비만. 이때 나폴레옹이 46세였는데 배가 너무 튀어나와서 몸이 둔해가지고
작은 바위에 올라가는 거나 말을 타는 것도 힘겨워했다. 원래 나폴레옹의 특기가 기마술인데 워털루 전투 때는 3분의 1을 마차를 타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선을 다 둘러보지도 못했고 전투 중에 전선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의 측근은 워털루 전투가 한창일 때 나폴레옹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심지어는 졸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의 병 이야기도 유력한 가설의 하나입니다. 극심한 위경련을 앓았다, 치질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평생을 전쟁터를 돌아다녔으니까 병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의 워커홀릭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워털루 전투 때 나폴레옹은 자기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20대처럼 일했습니다. 덕분에 며칠간 한숨도 자지 못했고 전투의 과부하, 피로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생각의 회로가 늦어지고 결단력이 늦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신뢰할 만한 부하들의 부재입니다. 병사는 겨우 모았지만 그동안의 은퇴, 변절, 나폴레옹의 독점력 등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과거 19명의 원수 중에서 워털루 전투에 참전했던 원수는 겨우 3명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고의 보병 군단장이었던 다부, 최고의 기병대장이었던 뮤라, 그리고 최고의 참모장이었던 베르티에의 결석은 치명적이었죠. 다부는 나폴레옹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를 전쟁 장관에 임명해서 후방에 두었습니다. 뮤라는 그 사이에 나폴레옹의 처남이 되어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몰락할 때 제일 먼저 나폴레옹을 배신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복귀하자 뮤라는 나폴레옹의 용서를 구하고 복직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폴레옹이 다른 배신자는 다 용서했는데 뮤라만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참모장이었던 베르티에는 20년 동안 나폴레옹 옆에서 손과 발이 돼서 보좌를 했습니다. 나폴레옹도 엘바에서 돌아오자 베르티에가 제일 먼저 뛰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불렀어요. 그러자 베르티에는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하는데 하나는 베르티에가 나폴레옹의 몰락을 예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음으로 거절을 했다. 또 하나는 베르티에가 이미 간지를 심하게 앓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좌절 속에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나폴레옹은 최고의 참모장을 떼어놓고 워터루에 갔고 이것이 나폴레옹이 과로하게 되고 부하 군단들에게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믿을 만한 장군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폴레옹은 전형적인 천재의 함정에 빠집니다. 러시아 원정에서 경험한 패전과 몰락의 교훈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자기 천재성으로 단점을 커버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복불 장군의 성향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워털루 전투에 뛰어든 것이죠. 그래도 상대가 이륙급 장군이었다면 나폴레옹의 명성에 압도되어서 나폴레옹 못지않게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웰링턴은 나폴레옹이 상대한 적 중에서 최고로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프로이센거는 불리어가 뇌진탕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참모장인 폰 그나이제나우가 지휘했습니다. 그나이제나우는 전사 연구가들 사이에는 천재라고 불리는 장군입니다. 이런 장군들이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상대합니다. 전날에 내린 폭우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워털루 전투 전날 폭우가 내렸는데 이것이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폭우로 땅이 질퍽해졌는데 땅이 질퍽하면 포병과 기동의 이동이 힘들어집니다. 포대사령관 드루어 장군은 땅이 마르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야 대포를 더 쉽게 적절한 장소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땅이 굳어서 딱딱해야 포탄이 더 멀리 튀기 때문입니다. 밤에 비가 그치자 일찍 공격을 하자는 부하의 제안에 나폴레옹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전까지 나폴레옹의 전력은 병력 7만 2천 명에 대포 236문, 웰링턴의 병력은 6만 8천 명에 대포는 136문이었습니다. 포병 화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도 시간을 낭비한 거죠. 나중에 동맹군이 연합하자 병력은 10만 명 이상, 대포는 200문 이상으로 증원됩니다. 결국 프랑스군이 크게 불리해지게 되죠. 워털루에서는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 장군들 모두가 판단 미스와 전략 실패를 저지릅니다. 영국군은 폭우가 쏟아지자 북쪽으로 퇴각합니다. 그리고 웰링턴이 사령부를 설치하려고 했던 워터루 마을에서 남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몽생장 능선에 진을 칩니다.
웰링턴은 미리 이 지역을 정찰했기에 몽생장 능선이 전장으로서 방어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었죠. 이때 투입된 프랑스군은 7만 2천 명, 영국군은 6만 8천 명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웰링턴이 방어에 유리한 곳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절대 충분한 병력이 아니었죠. 그러나 웰링턴에게도 약점은 있었어요. 3km에 달하는 능선이 너무 길어서 병력을 얇게 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이 약점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능선을 향해 정면 공격하는 것이 무모해 보였기 때문에 두 가지 작전을 세웁니다. 동생 제롬이 지휘하는 좌익군을 웰링턴의 우익으로 우회시킵니다. 그런데 웰링턴도 이를 예상하고 그 경로에 있는 우구멍의 저택이라는 요새화된 저택에 최정예군을 배치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일단 이 우구멍을 제거한 다음에 웰링턴군의 측면을 치기로 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우구멍을 공격했는데도 이 요새가 함락되질 않았어요. 그 바람에 프랑스군 좌익은 하루 종일 헛된 수고를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두 번째 작전은 그가 자랑하는 포병 화력이었습니다. 좌익이 공격하는 동안 중앙에서는 포병대가 영국군 중앙진지를 맹폭했어요. 그런데 웰링턴은 프랑스군이 포격으로 나올 줄 알고 포병대를 경사면 뒤쪽에 최대한 얇고 넓게 펴서 대기시킵니다. 그래도 프랑스군 포격이 워낙 맹렬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지키던 병사들이 도주 직전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보병들은 끝까지 버텨냅니다. 이런 포진은 보병의 충격에는 취약하지만 어차피 프랑스군이 다가오면 포격을 중단하겠죠. 그러면 영국군은 병력을 모아서 언덕이라는 지형의 장점을 이용해서 프랑스 보병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웰링턴의 이런 작전은 진형과 포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병사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문제죠. 적군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접근해 올지, 아군이 어느 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휘관이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웰링턴은 병사들의 내구성을 최대치까지 설정했고 성공했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의 남은 병력은 우익인데 우익은 그루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아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루시가 빨리 돌아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폴레옹은 우익 병력을 이용해서 웰링턴의 좌익을 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루시가 우익에 있었더라면 오후에 프로이센군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우익 병력으로 프로이센군을 저지하면서 그동안의 영국군 부대를 경멸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령들이 그루시의 군대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루시가 돌아오라는 나폴레옹의 전가를 받은 건 오후 6시나 돼서였습니다. 이미 전투를 돌이킬 수가 없었죠. 전투 개시 후 2시간 반이 지났을 때 중앙의 프랑스군 4개사단 17,000명이 기다림에 지쳐서 진격을 개시합니다. 프랑스군은 언덕 능선까지 거의 올라갔는데 갑자기 나타난 영국군 후위에 일제 사격을 받고 무너집니다. 그러자 후위에 있던 영국 용기병들이 패주하는 프랑스군을 덮쳤고 훈련이 부족한 프랑스군은 대열을 흩어서 마구잡이로 도망가다가 무자비하게 유린당합니다. 사기가 오른 기병대는 여세를 몰아서 프랑스군 포대까지 돌진해 들어갑니다. 만약 이 공격이 성공했다면 워털루 전투는 이때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간 스코틀랜드 기병여단은 역습을 받아서 몰살해버립니다. 오후 4시에 결정적 장면이 펼쳐집니다. 보병의 공격이 지지부진하자 내장군은 5,000명의 기병에게 중앙부로 정면 공격을 감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영국군은 보병들이 방진을 치고 맞섰는데 이 장면은 근대 전쟁에서 가장 대규모적 기병 돌격이었고 동시에 기병의 종말을 알리는 장엄한 전주곡이 되고 맙니다. 방진을 친 병사들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기병대가 뱅글뱅글 돌면서 돌진하는 정말 멋진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기병들이 끝내 보병들의 방진을 뚫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기병들이 허망하게 격퇴된 건 아니었어요. 영국 보병들도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사력을 다해 싸웠고 승리하기는 했지만 다들 거의 틀렸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병 돌격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타이밍과 방향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방향을 칠 것이냐. 이것은 오직 기병 지휘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군은 기병의 돌격 타이밍에서 완전한 실수를 저질렀고 보병과 포병의 엄호 없이 기병을 단독으로 돌격시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보병과 기병 돌격이 무너졌지만 프랑스군을 지휘하던 내장군은 뚝심으로 유명한 장군이었죠. 그는 기병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남은 보병 5,000명을 중앙에 추가로 투입합니다. 결국 영국군이 무너집니다. 중앙에서 버티던 영국군의 전초인 라에센트라는 요새가 함락됩니다. 웰링턴은 급하게 중앙에 보병과 포병을 증원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요 직전인 4시경에 나폴레옹의 우익에 갑작스럽게 대군이 출현합니다. 나폴레옹은 그루시가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그루시가 아니라 프로이센군이었어요. 프로이센 주력이 영국군에 합류하면 나폴레옹의 전투는 끝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여기서 전투를 포기해도 끝이었어요. 결국 나폴레옹과 네이는 최후의 승부를 걸게 됩니다. 프로이센군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영국군의 약화된 중앙 방어선에 총공격을 가하기로 합니다. 네이는 나폴레옹의 근위대 투입을 요청합니다. 보르디노에서의 실수를 기억하는 나폴레옹은 잠시 망설이다가 근위대를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때도 30%만 투입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뒀냐? 동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프로이센을 방어하기 위해서 측면으로 보냅니다. 겨우 30분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전력의 70%를 그쪽으로 보내고 중앙 공격을 약화시켜버린 겁니다. 게다가 근위대 투입을 망설이는 바람에 영국군이 그 사이에 중앙에 구멍을 메워버립니다. 근위대는 역전의 노병들이었지만 영국군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포병의 지원도 없이 오직 용기만으로 능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능선에 올라갔을 때 영국군이 나타나서 일제 사격을 퍼붓는데 이때 영국군의 사격이 너무 정확해서 15% 정도가 한꺼번에 쓰러집니다. 오후 8시 나폴레옹은 패배를 인정하고 전장에서 도주합니다. 차라리 일찍 패배를 인정하고 질서 있게 후퇴했더라면 프랑스군의 희생이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그의 왕관, 무기, 일용품을 실은 마차까지 내버리고 도주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터루 전투는 나폴레옹의 비참한 실패로 끝납니다. 나폴레옹은 그 죽을 때까지 다시 해볼 수만 있다면 내가 도저히 질 수 없는 전투였는데 졌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워털루 전투를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한 전사 연구가는 워털루 전투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연구된 전투라고 말합니다. 아마 가장 감정 개입이 심한 연구도 워터루 전투일 겁니다. 영국인들은 프랑스에 대한 악감정이 있고 그들의 영웅인 웰링턴을 칭송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의 팬들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워터루 전투를 복귀합니다. 그러다 보니 워터루 전투의 진상은 점점 더 미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언제나 실수를 가장 적게 저지르는 자에게 간다. 자신이 워터루 전투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죠. 파리로 돌아온 나폴레옹은 퇴위합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계획했지만 영국 선박이 모든 항구를 봉쇄해서 실패합니다. 7월 15일에 나폴레옹은 영국에 항복합니다. 자기가 골라서 영국에 항복했어요. 본인은 영국으로 망명해서 여생을 보낼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국인들도 바보겠어요. 이 위험한 인물에게 또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 제2의 엘바는 없다. 라고 결심 단단히 합니다. 영국인들은 나폴레옹을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으로 보냅니다. 세인트 헬레나는 정말 진정한 절의 고도입니다. 이미 나폴레옹이 유배지에서 탈출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곳으로 보낸 거죠. 나폴레옹은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회고록을 작성하며 51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18세기를 뒤흔들었던 나폴레옹의 삶은 끝납니다.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지금도 혁명의 배신자다, 독재자다, 학살자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그가 18세기 이후의 세계, 근대 세계를 만드는 초석을 놓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를 인정한 상태에서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